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9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차선 변경 중 앞차와 충돌했어요. 남편의 식탐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뒷담화에 최후. 냉동식품을 샀는데 사진과 달라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코너죠.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방해죄는 오늘 설명할 것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우선 업무방해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업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이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업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정신적인 사무도 전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는지 보수를 받지 않는지에 불문하고 전부 업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업무 중에는 우리가 이제 공무소에서 하는 공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경매 입찰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방해죄에서는 공모회 같은 경우에는 공모집행 방해죄에도 처벌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입찰을 방해했을 경우는 경매 입찰 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는 공모하고 경매 입찰을 제외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주체는 굳이 꼭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도 전부 포함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위계, 위력 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는 누군가를 속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빵집에서 그 빵에서 바퀴벌레가 안 나왔는데 바퀴벌레 나왔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죠. 그러면 네. 실제적으로 빵집에 있는 사장님은 빵을 못 팔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위계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해서 다른 손님의
기존에 있던 다른 상점의 고객을 빼앗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그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권한인 것처럼 장사를 함으로써 옆에 있는 다른 상인의 손님을 빼앗는 경우가 위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력이라고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폭행이라고 단어처럼 많이 다뤄보셨긴 했겠지만 위력이라는 건 누군가한테 뭐 손을 잡거나 아니면 또 소리를 지르거나 네. 또 위험한 물건을 책상에서 팡팡 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업무방해는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돼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가 실제적으로 행해졌냐 안 행해졌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처벌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방해죄가 위헌이 아니냐라고 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위헌은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업무방해를 할 경우에는 형법 314조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업무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판례 있을까요? 예, 이제 학생에 대했던 사례인데요. 학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이제 봉사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84시간을 했다고 하는 봉사 시간 기록을 제출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학교는 정말 10개월 동안 84시간 동안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냐 해서 또 봉사상까지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원래 하급심에서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이게 왜 업무방해죄가 성립 안 되냐, 업무방해죄가 생기니까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사례에서 보면은 10개월 동안 84시간 동안 봉사상을 받기까지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발각됐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업무를 방해하기 전에 발각됐으니까는 업무방해죄는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방해죄 실제적으로 방해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법리가 있냐면 업무방해죄에서 지금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충분하게 어떤 심사를 했다. 공모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봉사활동에 관련 제출 자료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하는 거 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교묘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공무원이 열심히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너무 교묘하게 위조됐거나 기망하게 허위로 발급됐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허위 서류를 냈는데 누구나 봤을 때 이거 공무소에 있는 공무원이 충분하게 아니면 업무원이 충분하게 봤을 때 이거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봤을 때 불충분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업무 담당 지금 같은 사안에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게 그 담당자의 불충분한 담당 업무 때문에 불충분한 서류 심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서류를 낸 사람의 위조나 교묘한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살펴보면은 학생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봉사활동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네.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또 이걸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학교 외 기관에서 발행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발행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학교에서 담당자가 불충분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학생들이 너무 교묘하게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서류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건데요.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 입금하는 경우에
쪼개기로 입금했습니다. 1일 100만 원이 한도내니까 네. 1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쪼개기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쪼개기로 송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검찰이 계속 쪼개기로 이렇게 100만 원 이하로 쪼개기로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한 거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판례도 컴퓨터 등 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도 그 입력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오인하거나 착각 또는 부지를 느껴서 방해할 경우에는 그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즉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냥 ATM 기계를 이용해서 쪼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위계를 속임을 당한 사람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업무 방해죄와 관련된 이 판례들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뉴스를 보시거나 이제 신문을 보실 때 업무 방해죄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경우에 인정이 되는구나라고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코너죠.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예.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침에 네,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네, 우회전한 차가 아파트 올라간 차가 있어가지고 네, 특급 사고 앞차를 안 부딪히기 위해서 2차선에서 1차선을 차선 병행을 했어요. 네, 차선 병행을 했는데 1차선에 오는 차가 살금 내저 오른쪽 범버 쪽을 왼쪽 범버 쪽을 받았어요. 살금 받았어요. 내 차는 아무 이상도 없고. 네, 예. 본인 차, 자기 차도 약간 앞에 범버 쪽에 바퀴 오게 약간 조금 찌우러졌어요. 그래서 큰 사고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해상하고 불러가지고 네. 사고 행위를 다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고 날 이제 우리 재산 실어주고 뒤에 연락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100개 빵을 내고 졌다 하는 게다. 차선 변경에 100개 빵이 있으면 내가 차선 변경이 없어야지 일자로 쭉 그대로 꺼놔야지. 왜 그러면 내 차선 변경성이 어떻냐면 터널에서 언론 복판 거기 있거든요. 네. 터널에서 나오는 데 있고 그거는 말로 하자면 중앙선과 똑같아. 복판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으니까. 네. 그래 왼쪽에 이제 보면 1차, 2차가 있고 오른쪽에 내 가는 쪽에 1차, 2차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신지는 저희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시면서 차량과 추돌을 했는데 우리 상담자님의 차량은 아무 이상이 없고 상대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 범퍼가 좀 찌그러졌다. 근데 네. 저기 이제 바퀴 우게 약간 찌그러졌어요. 네. 그거 발라가지고 그 해도 포가 안 나갔더라고. 근데 일단은 과실 비율이 지금 우리 상담자분 100%라고 하니까 그걸 조금 바꾸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왜 그러면 차선 변경성이 그러면 없어야지. 그럼 100% 주는 것도 차선 변경이 무슨 틀려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뭐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사고 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뒤에 있던 차량은 상대방 차량이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이제 앞에 있는 차량이겠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부딪힌 데가 그 상담하시는 분은 왼쪽 뒷바퀴를 부딪혔나요? 예. 왼쪽 뒷바퀴 여기에 문 여는데 문고리 있고. 예. 그 부분이라 바퀴 있고 약간 그 부분인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럼 뒷바퀴 쪽에 지금 승용차시죠? 지금 예. 그 뒷바퀴 쪽에
그 뒷문을 왼쪽에 있는 뒷문을 운전자석 후문이죠. 그 예, 예, 문을 여는 쪽을 부딪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러면 그 뒤에 차량은 예, 보조석 쪽 앞쪽을 부딪혔죠. 예, 예, 예. 앞쪽 쪽에 바퀴 문 앞에 그 바퀴 바리우개 앞바퀴. 예, 그죠. 앞쪽 범퍼에 보조석 쪽에 그리고 부딪힌 위치가 예, 그 1차선하고 2차선에서 그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위에서 부딪힌 거예요. 아니면은 1차선으로 들어온 데에서 부딪힌 거예요. 예, 1차선을 들어가는데 그 2차선에서 1차선을 들어가다 부딪혔어요. 네, 그러면 부딪힌 위치가 그 1차선, 2차선 경계에 있는 선 1차선 쪽으로 안쪽에 더 부딪힌 거네요. 예, 예, 예. 아, 이렇게 됐고. 그래 내 차가 이제 2차선에서 1차선 이제 들으생이 내 뒷줄 자기가 앞을 가지고 내 뒷줄 받았으니까 예, 그렇게 됐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상담하신 분 차도 상담하신 분께 차가 예. 어느 정도 1차선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딪힌 거네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일단 내가 자꾸 받치고 나서 바로 그 앞에가 차를 떼가지고 보험회사 발로 불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1차선하고 2차선이 있는데 예. 그 경계선이 점선으로 돼 있습니까? 실선으로 돼 있습니까? 예, 점선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차선 변경선이거든. 그 점선돼 있거든요. 아,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점선으로. 그러면은 그 2차선에서 있다가 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셨는데 예. 2차선 차선이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1차선으로 변경하시려고 한 겁니까? 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한 겁니까? 밀린 게 아니고 앞차가 예, 거기 햇대 아파트가 있어요. 예. 경사진대가 올라간 데 있어요. 주소까지 못 가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서 이 차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차들이 다 많이 밀린다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세기도 안 달렸어요. 그래 앞차가 딱 씌우는 바람에 내 차가 그 안 그러면 부딪히겠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차선 변경 시키는 게 2차에서 1차로 시키는 기라야. 아, 그러면 지금 2차선에 달리고 있다가 예. 2차 지금 상담하시는 분 앞차가 예. 급브레이크를 하는 바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박는다 하더라도 예. 부딪힐 것 같으니까 예. 부득이 1차선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꺾었기 때문에 예. 그 왼쪽 깜빡이를 이렇게 신호를 주지 못하셨겠네요. 예, 밑에 못 넣고, 예. 예. 앞에는 차들이 다 가고 없었고, 예. 뒤에 그 사각지대 돼가지고 백미가 잘 안 보이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밑에 걸어 못 받는 기다. 아, 그러면 왼쪽 깜빡이 안 넣으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1차선하고 2차선하고 차량이 봤을 때 예. 거의 차량 속도가 비슷했습니까? 2차선은 좀 느리고 그 1차 내가 볼 때는 내 차가 그 속도가 한 30km? 약간 커브면 이렇거든요, 조금. 예. 그 세게 밟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 지나치면 조금, 그래도 그 세게 밟을 때가 아닙니다. 밑에 터널에서 올라오고 옆에 2차선이 딱 가는 데 있기 때문에 세게 못 밟아요. 그 터널에서 올라가고 우리 2차선을 들어올 수가 있고, 1차선을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니까, 찍긴 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세게 그 밟는 자리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1차선하고 2차선하고 차량 속도가 예. 어느 게 더 빨랐어요? 비슷했습니까? 1차선 비슷했다 보지. 비슷했다. 세게 안 집었고 살금 이랬거든, 살금. 예. 세게 팡 집었다가 살금 팍 부딪혔어요. 예, 아까 이 사고 장소가 터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터널이 맞나요? 예, 저 부산 송도. 예. 송도에서 그 개정 쪽을 어디고 낙동강 쪽을 그 나오는 터널이 그리 안 지르예. 그래서 나가가지고 좀 가다 또 터널 들어가면 그 또 나온 데 있거든요. 그 중간에서 그랬어요. 그 터널이 좀 굉장히 짤막한 게 있거든. 송도에서 나오는 있거든. 구평
뒷쪽에 나오는 데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예. 브레이크를 잡으셨어요? 아니면 약간 가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가속도 안 하고 팡 킥이 막히길래 예. 그 속력으로 탕 하길래 차가 이제 한쪽 그 뒤 차들이 엇가 씹어서 한쪽에 붙였어요. 살금 차를 씌우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잠깐 쉬어야 될까요? 푹 기봐하니까 그는 살금 브레이크 밟아준 상태지. 닫기 받히니까. 그래 밟아준 상태에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한쪽을 붙이고 시작하고 그 자리를 못 쉬고 차들이 저돌 시기 줘야 되니까. 예. 우선 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도 너무 억울한 거, 왜 억울하네 하면 백대빵을 저도 걸어 이 사람이 차가 완전 가가지고 차를 다 잡아뜯어나는 게 지금. 그래 내가 그때는 이거 다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 보낼 줄을 모르고 그게 없어가지고 못 보내고 이제 전화상을 이래 한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담하시는 분도 예.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계신 거죠? 있는데 블랙박스는 이제 그 날라갔다고 보지 지금 뭐 4월 27일 날 사고 났으니까 4월 27일 날 아침 7시 한 10분이나 됐어요. 그 장소 사고 난 그 시각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험회사 불러는 게 그래서 15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 보험을 우리 메리츠 회사에서 오는 시간이. 그럼 뒤에 차량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예, 우리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저것도 있는 모양이 돼요. 차가 저기 뭐그 현재 쌍저 대구에서 나가지고 예. 쌍용을 넘어간 차라. 아니 사고 당시에 그 보험회사가 출동을 했잖아요. 예. 그때 상담하신 분들 보통 출동하면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복사해 갈 수가 있는데 예. 상담하신 분도 그걸 복사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가져가지 않았나요? 예. 그 선도 내 차거정 다 동부 하재하고 우리 메리츠하고 두 주도 아가 내 차를 찍었어요. 저 차도 찍고 사진을. 그래 블랙박스도 저거 돌리고 다 그거 했어요. 해가 영상을 해가 갔겠지. 예,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1차선으로 틀은 다음에 예. 바로 쿵했나요? 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쿵했나요? 시가 발이 쿵하고 발이 이제 차선 바꿔가지고 발이 들어가자 발이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2차선, 1차선 가자마자 그냥 바로 쿵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기 때문에 차선을 예. 변경할 수는 있는 자리이긴 한데, 예. 그리고 사고 위치를 보니까 예. 지금 상담하신 분이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갔는데, 예. 바로 들어가자마자 쿵소리가 났다는 걸 보면, 예. 지금 상담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차량하고 예. 간격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차간 예. 간격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러다 싶어요. 예, 들어갔고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리는 짧은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짧다는 거는 예. 그 뒤에 차량이 앞에 끼어든다 하더라도 인식을 끼어드는 거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예.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갑자기 앞차가 예. 서는 바람에 그거를 예. 피하기 위해서 예.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예. 깜빡이도 지금 안 넣으신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 뒤에 있던 차량 입장에서는 예. 지금 상담하시는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예. 그 예방 가능성이나 회피해야 할 가능성이 예. 좀 없다고 볼 여지가 높아요. 예. 잠깐만요. 예. 왜 그러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는데, 예. 그 내 뒤쪽에, 뒷범버 쪽에 그 일루통 있고 문짝 있고 그 부딪히시니까 자기가 브레이크 밟았다 얼마든지 폐갈짜리 치고 안 부딪힐 정도 되는 게 그 거리상이. 아, 그러면 예. 안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 그 부분을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그걸 받아줘서 뭐 과실 비율이 저쪽에 조금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 사건, 이 교통사고에 발생된 원인이 예, 지금 상담하시는 분의 앞차 때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상담하시는 분 차에 예,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아서 예,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서 이 사건이 발생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 앞차니까 저는 그 하면서 차선 변경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지. 예, 그러니까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바람에 지금 아까 상담하실 때 갑자기 나도 브레이크 밟아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옆으로 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잘 못하던데 왜 그랬냐면 네. 내가 앞차니까 2차선에서 내가 앞섰으니까 내가 왼쪽 뒤반발을 받쳤지. 아, 예, 그렇게 됐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틀기 전에 예, 2차선으로 달리고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1차선으로 갔던 이유를 아까 전에 여쭤보니까 예, 내가 2차선 달리고 있는데 2차선에 있는 내 차 앞에 있는 차가 예,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1차선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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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 그 선생님 2차선 주행하고 있었던 그 앞차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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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좀 보여져요. 만약에 그 예. 브레이크 때문에 1차선으로 진입했다고 하면은 예, 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말씀하실 때 예,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회사 직원이 아까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은 내가 1차선으로 방향을 튼 게 결국에는 내가 2차선을 가다가 이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아서 나도 방향을 튼 거다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책임이 이 앞차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앞차 때문에 뭔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차는 그래가지고 예. 그래 올라가 버리고 예. 우측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에는 번호판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있지.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찾아야죠. 아니면은 예. 뭐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시던가 보험회사 직원한테 그걸 연락을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그 앞차에서도 어느 정도 기속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뒷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좀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증에 실패하더라가 입증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2차선에 있었던 앞차에 대해서도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내가 제동을 옆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회사에서 다시 분석을 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게 지금 상담하시는 분한테 가장 피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 그리고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 제한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진행을 하시다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면은 또 이렇게 똑같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또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나의 과실 비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이제 책정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로 잡고 싶으셨던 마음인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앞에 주행하던 차가 이제 모종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고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수사기관에도 연락을 하셔서 좀 책임을 물을 거는 또 묻는 절차가 별도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저희 부부 평범해 보이는 맞벌이 부부지만 제게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점점 심각해집니다. 사실 저는 식탐이 많은 남편이 너무 싫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더럽게 허겁지겁 먹는지 같이 밥 먹는 자체가 괴로울 정도입니다. 어쩌다 둘 다 일찍 집에 들어오면 남편만 밥을 차려주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 저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밥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집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연애할 때도 많이 먹는다 싶었지만 그땐 먹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편의 먹는 모습이 혐오스럽기까지 한데요. 식사 시간에 남편을 피하다 보니 대화도 줄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줄어들고요. 아이도 없는데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될까요? 일단은 식탐이 많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사연이신데 글쎄요, 이게 겉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식탐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지만 뭔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남편이 이제 연애할 때는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오히려 좋게 보였지만은 이제 결혼한 거 과정에서 결혼 생활 중에는 너무 이제 게으르게 먹는다, 뭐 이렇게 해서 혐오스럽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마음이 좀 같은 거에서 좀 변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이제 먹는 식탐이 더 오히려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탐 때문에 사연을 주신 거 보면은 정말 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다른 뭐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뭐 외도가 있었다든지 뭐 아니면 폭행이 있었다든지 뭔가 굉장히 이제 어떤 딱 명확한 사유가 있는데 우리 상담자분은 정말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좀 이유가 사소하다라고도 좀 생각이 본인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부부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예, 이혼의 대다수가 거의 40% 이상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네. 11만 건 이상의 이혼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11만 건 중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40% 이상이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한 성격 차이라는 것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개걸스럽게 먹는 것에 불만을 제거하고 여기서 서로 따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욕설도 나하고 잘못하면 이제 폭행도 하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이혼이 출발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남편의 식탐 때문에 대화도 안 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나빠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로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두 번째는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할 때,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라고 5가지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거는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고 봐야 되고 네. 그런 경우에 해당돼야 되며 그 다음에 같이 계속해서 사는 것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84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좀 보면은 네. 식탐이 있는 거에 남편에 대해서 혐오감이 드는 거에 대해서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과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지금 개걸스럽게 먹고 혐오스럽게 먹는다 해서 단순하게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상담소를 같이 가던가 심리 상담소를 같이 가던가 서로 노력을 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좀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 사연만 가지고는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이혼을 할지 아닐지 이걸 좀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예, 식탐을 이유로 해서 이혼 상담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혼 소송을 가는 과정 중에 서로 노력을 했는지 아내 쪽은 나는 도저히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병원을 찾아가고 심리 상담도 받고 이런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또 네. 아내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남편을 경멸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데리고 가서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하기 전에 꼭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꼭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남편분과 좀 대화도 해보시고 뭔가 좀 노력을 기울여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군에 간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 병사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군 생활과 관련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가끔은 상관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동료 2명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인데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에 대해서 새로운 중대장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완전 돌대가리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중대장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주도적으로 중대장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단체 채팅방에 있던 한 명과 아들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동기가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저희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단체 채팅방에서 병사들이 상관에 이제 뒷담화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에는 이제 군대 내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상관에 대해서 저 사람 좀 머리가 안 돌아간다 라면서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라는 이 사연, 실제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예, 우선 군 형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네. 군형법 64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군형법 64조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에 대한 모욕 또는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관에 대한 모욕의 형태가 직접 얼굴 앞에서 하는 면전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전에서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금고, 2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해지고요. 네. 지금처럼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사실에 대한 적시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고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훼손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돌대가리 표현만으로 충분하게 모욕적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경위나 그 다음에 그 발언하기 경위 그때 상황에 구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꼭 모욕죄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같이 이제 상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동료가 사이가 나빠져서 일단은 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고가 되면 이걸 그냥 이제 뭐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분명히 뭔가 이슈가 되겠죠. 예, 지금 이 사안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보고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돌대가리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처벌이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초범이라서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정도의 처벌 수준이 나올까요? 약간 군형법 64조하고 형법의 모욕죄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군형법 64조는 모욕죄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형법상 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형법에 처해질 경우에는 실형 또는 실형에 따른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 같은 사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집행유예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군형법에 대한 판례가 그렇게 많이 추측되어 있지는 않고 많이 공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관에 대해서 뭔가 욕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 뭐 앞에서 이제 또라이라고 이렇게 발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나 이제 봤을 때 이거 모욕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군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일반 형법은 벌금형이 있지만은 네.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례 추세를 보면은 일반 형법상은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군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논리를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런 발언을 했다, 또라이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가 문란하다고 되어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발언했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소 무례한 그 방법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된다고 지금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안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돌대가리라고 표현한 것이 다른 사유, 즉 군의 질서, 조직 질서하고 정당한 지휘체가 문란할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자기들 군인들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나온 말이라고 하면은 상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나의 고충을 좀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처벌받지 않을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소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음식을 매번 조리해 먹기가 귀찮아서 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구매했습니다. 포장지에 있는 음식 사진이 괜찮아 보여서 해당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내용물은 사진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에 맛도 너무 없어서 마치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이 냉동식품을 박스로 구매했는데 결국 그중 하나만 뜯고 모두 버리기로 했는데요. 냉동식품 제조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정말 화나실 것 같아요. 나는 일단은 뭐 사진이라든지 광고를 믿고 구매했는데 이게 사실과 너무 다르다. 정말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포장지 사진과 실제 음식과 비교했을 때 양이라든지 그런 그 품질 면에서 굉장히 다른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죠. 근데 이걸 넘어서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과 만약에 다르겠다고 하면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법률이 정확한 명칭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대 광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대 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과대 광고 기준은 식품 광고 표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분양에 관련된 업무가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착공을 한다. 그래고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착공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라고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교재를 파는데 이 교재 판매한 자가 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학원 운영하고 있지 않았죠. 이럴 네.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거다라고 해서 그 사실과 다른 광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를 사실과 지나치게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옷에 실크가 50%밖에 안 들어갔는데 마치 100% 들어간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냉장고에 용량을 원래는 이제 실내 그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실내를 기준으로 용량을 따져야 되는데 실외 그러니까 바깥에
그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용량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이거 실외 기준으로 해서 용량 크기를 말하거나 또는 화장품에 같은 경우에 그 천연 연료가 들어갔지만 화학 성분도 좀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치 천연 100%처럼 광고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식품 거의 과대 광고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네, 과대 광고로 인해서 그러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과대 광고에서 실제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식품 네. 같은 경우에는 식품들 표시 광고의 법률에 따르면은 그 과대 광고, 즉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 명령도 할 수 있고 영업 정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대 광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속아서 물건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고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이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음식에 보면 이제 그 겉 표지를 보면은 어떤 네. 게 많이 문구가 되어 있냐면 상기 이미지는 조리에서 내용물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문구를 상당히 많이 거의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이미 고지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구 때문에 상기 이미지는 조리에서 내용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손해배상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자 봉지, 이제 과자를 사면 그 봉지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게 내용물보다 이 질소 충전재가 더 많다. 나는 질소를 구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좀 과대 광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비자하고 그다음에 과자를 만든 제조업체하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랫동안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업체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질소 충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소 충전에 대해서 기준을 살펴보면은 네. 제품 포장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고시하는데요. 제품 포장 규칙 4조 2항에 따라서 포장 공간 비율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과류 포장 기준 같은 경우는 포장 공간 비율이 20% 이하,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차 포장할 때 공기를 주입할 경우에는 30% 이하로 포장 공간 비율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제조업체에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위법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과업체 입장에서는 왜 소비자가 봤을 때는 뭐 20% 넘는 거 35% 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업체에서 해명하고 있냐면 완성된 제품에서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할 과정에서 과자가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부서진 만큼 그렇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변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위법성을 좀 많이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기가 이제 어떤 음식을 사 먹었을 때 실제적으로 표시하고 그 그림하고 사진하고 달랐을 때 좀 화가 많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손해배상 법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서 상기의 이미지는 조리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에 대해 자기가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후기는 남기는 것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후기 남기는 거는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후기 남기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